그거 말고도 자, 분양전환 공공임대 있죠. 5년 뒤 또는 10년 뒤. 그 다음에 기존주택 매입이 있고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지 않나요? 응?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얘네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고 공공기원 민간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그랬었죠. 다음 중에 공공주택 특별법상에 공공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그러고 답이 이거 나왔다고요. 공공지원이. 얘가 제목이 공공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도 정리가 안 한 사람은 얘는 여기에 들어가겠거니라고 생각해서 답을 못 찾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법률상에서 임대료 있죠? 현금, 신용, 선불, 직불. 임대료 낼 때, 자, 현금, 신용카드, 선불, 직불. 뭐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임대료 낼 때. 아니, 임대인에게 임대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료 줄 때 현금, 신용카드, 선불, 직불카드 뭐로 낼 수 있다? 뭐로 다 낼 수 있다고요, 다. 다 낼 수 있다고요, 다. 이 사업자애들에게는. 왜 다 낼 수 있느냐? 이거를 카드로 발급을 받아야 되면 단말기가 있어야 돼요. 단말기를 발급받으려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이거 카드 단말기 있죠? 이거 갖고 다니면서 임차자가 이거 카드 결제하겠어요? 그러면 그거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카드를 결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저거 임대사업자들에게 대한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유지받고 싶으면 제도권도 들어와서 소득에 대한 신고도 하고 다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렇게 바꾼 거예요. 그죠? 응? 제가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째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불리한 제도만 나오면 저를 째려보는데 저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얘 몇 년이에요? 장기일반. 얘 몇 년이에요? 근데 이게 단기 임대가 있어요. 단기 임대가 몇 년? 네? 5년이요? 조금 더 쓰세요. 10년. 좀 덜 써보세요. 6년. 단기 임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분양가 기재와 분양가 자율화가 있죠. 예? 거기서는 얘가 이제 이거예요. 여기에서는 얘가 중심이에요. 분양가 상한제가. 얘도 아까 배웠던 임대료 규제 있죠? 얘하고 똑같은 최고 가격제 일환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규제 가격과 시장 가격이 있으면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시장 가격 이하로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경제적 효과를 봤을 때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장의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그러면 30평형 분양받을 때 6억 필요해요. 그 6억이 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보고 정부가 1,000만 원만 받으라고 통제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 받으면 안 돼. 그래서 30평형 분양받으면 얼마면 돼요? 그러면 웬만한 전세 보증금이면 집 하나 분양받아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공급은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급이 어떻게 돼요? 함수하죠. 초과 수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자원 배분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게 균형 거래량이잖아요. 정상적으로 거래됐으면 그냥 균형을 이루고 거래가 됐을 텐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나오는 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임대주택의 질 있죠? 질이 어떻게 돼요? 추가가 되죠. 이거 받아서는 채산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3억이니까 계약금 3천 집어넣고 내가 잡았을 거 아니에요. 잡으면 바로 누가 와서 속삭여요. 그죠? 얼마 주겠다고? 3천 줄게, 5천 줄게, 1억 줄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서 한 9억에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익이 얼마예요? 6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등 같은 투기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는 순간에 1억, 2억 더 주고 사봐가지고 5억, 6억에 팔면 훨씬 더 이득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게 분양권, 뭐예요? 입주권 장사하는 게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왜 길거리 여기 보면 전신주에도 붙어 있었잖아요. 청약통장 예? 매입한다는 운동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걸린 사람들은 뭐 난리 난 거죠. 뭐. 그죠?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다못해 연예인도 이거 아파트 당첨되니까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중개사에게. 얼마 더 주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고 입주한 게 자기의 잘한 선택이었다. 나중에 이사 갈 때 차익이 더 컸잖아요. 훨씬 더. 그렇죠. 그런 거를 안 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 사이에 있다고요. 합법적으로 이렇게 쭉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로 잠깐만 갔다 오면 돈이 더 될 것 같으니까 글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죠? 나중에 현지 공인중개사에게 가장 큰 처벌이 뭐겠어요? 박탈이에요, 박탈. 박탈하면 자격증 다시 따야 돼요. 다시 따면 저를 또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제도는 계속 바뀌는데 저거 나 배울 때 저거 없었던 논리인데 저거를 한다 막 이런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 건설업체 있죠? 건설업체가 생산성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손실이 크겠죠? 이거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저기 하면 상한제 적용하면 공급자들이 생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수익이 악화가 되겠죠? 예, 이걸 허용한 게 선분양제도예요. 선분양. 그래서 주택 건설 자금을 누구로부터 조달하라고? 주택 매수자로부터 조달하라고 튀어준 거예요. 그거를, 숨통을. 안 그러면 얘네가 이거 채산성도 떨어지는 데다가 주택 공급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안게 되면은 더욱더 악화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거기까지는 얘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공급이 줄죠. 그러면 기존 주택의 거래가 활발하게 돼요? 위축이 돼요? 활발한 걸 버려보세요. 위축이죠. 아니 새롭게 공급된 주택이 없으니까 주거 이동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팔려고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는 가야겠는데 새로 분양하는 주택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주택의 거래 가격이 어떻게 돼요?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 주고 내가 이사비용까지 지불하고 갈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기존 주택의 거래 가격도 높아진다고요. 이거 통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가는 부작용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또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 저게 19호 미만으로 짓는 거예요. 25 이상을 짓게 되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고 그래야지만 중도금 대출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급 주택들의 호수가 작은 거예요. 몇십억짜리 주택들 있죠? 가보면 몇 호 안 되는 거예요. 규모가 작은데 분양가는 수십억이잖아요. 그걸로 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투리 땅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 그 강남 테헤란로에 갈 때 거기 자투리 땅은 아닌데 기존 용도로 쓰고 있던 땅인데 그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신탁사, 뭐 개발업자, 뭐 중개업자 할 것 없이 그 부지 소유자들에게 전화가 비판쳤던 거예요, 그거. 맡겨만 주면 어쨌든 뭐,
내 돈 벌게 해주겠다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분양가 상한제요? 이해하시겠어요? 응.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알아야 될 게 있죠. 이거. 분양가 상한제는 근거 법률이 주택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179페이지 하단 있죠? 주택법령상 분양가 규제라고 돼 있죠?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것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수 있어요. 공공택지 외 택지 있죠? 주택가격의 상승이 현재의 우려가 될 때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1항에도 불구하고 제외가 되는 애들 있죠? 대표적인 애가 누구? 도시형 생활주택. 얘는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배제당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뭐 있다? 정지의 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있죠? 관광특구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있죠? 얘네들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초가 이때 시작된 거예요. 2008년도 아시죠? 2008년도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분양 시장도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8년도에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2009년, 2010년 순차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에 있는 공급하는 애들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얘네 셋이 적용 대상에서 지금 배제가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분양가를 책정할 때 있죠? 분양가는 택지비하고 뭐로? 건축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건축비 있죠? 이거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비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6개월 단위로. 현실에 맞춰서 분양가를 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걸 계속 통제하면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질도 계속 떨어질 거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죠? 구별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되는 애가 누구겠어요? 자유라요. 분양가 자유라는 것은 분양가를 어디에 맡기겠다? 시장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소가 되죠.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질이 어떻게 돼요?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분양권 전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소될 수 있는 게 분양가 자유라예요. 근데 분양가 자유라도 문제가 있죠. 왜? 무슨 문제가? 비싸게 받아야 되니까 중대형 위주로만 공급하는 거예요. 중대형 위주로만. 왜냐하면 건설사들은 소형주택을 공급하든 대형주택을 공급하든 공간 잡아먹는 건 다 비슷해요. 이익을 더 많이 얻는 건 분양가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중대형 위주로 공급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민들의 주거불안 문제가 해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그러면 분양가를 비싸게 받기 위해서 빌트인 제품 설치한다고 얘기했었죠. 가구나 가전을 수입자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러고. 그죠?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해외 가전제품으로 채워넣어도 유일하게 하나만 해외 거를 못 쓴다고 그랬잖아요. 해외 가전을. 김치냉장고. 우리나라밖에는 생산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국산이라고, 이것만 들어가 보면. 그죠? 그리고 분양가 비싸게 받으려고 그 욕실 있죠? 금도금으로 해서 분양한 데도 있어요, 없어요? 쪄 죽는 거예요, 그거. 금이 열전도율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거. 금도 헌개인데 욕조 안에 들어갔으면 완전 찐박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그 안에 그럴싸해 보니까 그런 거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거. 그래봐야 도금이지, 뭐, 그게. 지금은 또 얘기 틀리겠죠. 그게 오래전에 금도금한 거 분양한 주택이 있었는데, 한 10년, 20년 전에. 지금이면 뭐, 함량이 얼마가 되는지 살펴보면 난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선분양과 후분양이라고 있죠. 뒷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면. 그죠? 선분양은 누구 위주의 제도예요? 공급자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의 생산성이 떨어져서 허용한 제도가 선분양이라고요. 그러면 건설 자금을 누구로부터 조달해요? 주택 매수자로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완성된 주택을 보지도 않고 허용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품질 문제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자 보수 문제 걸릴 수 있다고요. 모델하우스에는 하자가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실제 입주할 때 하자가 나타난다고요. 무슨 문제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후분양 제도는 수요자 위주의 제도예요.
근데 후분양 제도가 좋은데 품질 시비 문제도 걸릴 수가 없고 시공사 부도 문제로 인해서 입지 지원 문제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목돈이 필요해요. 완성된 주택을 사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에요. 건설사에도 생산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고 소비자에게도 주택 구입 자금이 있죠. 이걸 장기 저리로 대출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후분양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는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는 것도 도입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소형주택만. 그것도 일부 항목만. 뭐 그래가지고 위험해야 됐는데 실상은 원가를 저거를 공개를 해야 돼요. 분양가가 너무 비싼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건설사들이 사업상의 기밀이라는 이유 하나 붙여가지고 지금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목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분양, 후분양은? 있어요. 누구 위주의 제도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론하고 민법은 이게 필요해요. 제도에 대한 뭐가?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를 하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불문곡직하고 뭘 하는 거예요? 외우려고 그러니까 양은 계속 늘어나고 외우다 보니까 여기 건지 여기 건지가 헷갈리면서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개 지문이 나오면 꼭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찍으면 다 빗맞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힘드시더라도 그걸 조금 해보고 그래야지 이게 시험 기간이 공부하는 기간이 긴 거예요. 1차가. 그렇게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정책 나와 있죠. 거기 조세 정책 중에 그 제목 옆에 보면 나오는 회차 있죠. 회차 옆에 그 30회 있죠. 30회 이후로는 다 조세 종류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거의. 그죠? 그래서 거기를 잠깐 쉬었다 해보는 거예요.